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27층 유진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창밖 풍경보다는 모니터 속 숫자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7년째, 이제 직원만 100여 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유진아, 부산 출장 준비됐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정민이 물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유일한 친구인 정민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었죠. 응, 내일 새벽 첫 차로 가려고 해. 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병원 체인 계약 건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이번 건 성사되면 우리 매출이 30%는 늘어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죠.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싶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유진은 혼자 간단한 저녁을 해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나온 시골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나왔죠. 그 순간 유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져 이곳저곳 떠돌던 유진이 잠시 맡겨진 시골 마을의 작은 집. 강태식 할아버지와 이복순 할머니는 유진을 친손주처럼 아껴주었죠.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텃밭 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그들의 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친부모가 나타나 유진을 강제로 데려갔고 그 후로는 폭력과 방임의 연속이었죠. 결국 유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유진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행 KTX에 몸을 맡긴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어젯밤 떠올랐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죠. 부산에서의 미팅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병원 체인 대표와의 계약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일 저녁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부산역에 도착한 유진은 서울행표를 사는 대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민아, 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잠깐 들러야 할 때가 있어. 전화를 끊은 유진은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새 어린 시절 잠시 살았던 그 마을로 가는 버스표를 사고 있었죠. 2시간여의 버스 여행 끝에 도착한 마을은 20여 년 전 기억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논밭 사이로 펼쳐진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죠. 유진은 기억을 더듬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있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옛날보다 길이 많이 포장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좁은 골목길과 낮은 담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억 속의 집보다 훨씬 낡고 허름해진 모습이었죠.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의 페인트는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도 대문 옆에 작은 우물도 그대로 있었죠.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살짝 밀어보니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가꾸던 작은 텃밭이 여전히 있었고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만큼 정성스럽게 가꿔지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겨운 그 목소리였죠. 유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나오고 있었죠. 이복순 할머니는 20여 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근처에서 길을 잃어서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는 유진을 자세히 바라봤지만 알아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이 마을에 와봤어요. 그러시구나.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의 다정한 음성에 유진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손님을 맞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어린 유진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진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힌 기도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밭에 나가 계셔.
나이가 드셔서 많이 못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농사일 도우시거든요. 할머니는 유진에게 보리차를 따라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소식, 농사 이야기, 그리고 오래전 키웠던 아이 이야기까지요. 저희가 옛날에 아이 하나를 잠깐 키운 적이 있어요. 유진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부모가 데려간 후로는 소식이 끊겼지만 지금쯤 어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얼마 후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강태식 할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죠. 다만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셨네. 할아버지는 유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유진은 두 분의 안부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고 두 분 다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유진은 새벽부터 두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혹시 두 분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 정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너가 어릴 때 잠깐 살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야? 정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그분들이 나를 키워주셨거든. 하지만 혈연관계도 아니고 20여 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유진은 정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을 통해 생필품과 현금을 전달했죠. 쌀, 반찬거리, 그리고 당뇨약값까지 포함된 현금 봉투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마을을 찾은 유진은 두 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끔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 행세를 하고 있었죠. 누가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이장님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고 세상에 천사가 있나 봐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익명의 도움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잘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소식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유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여기 있는데 자신이 그 유진인데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컸죠. 몇 주가 지나면서 유진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생필품 지원이 아니라 두 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죠. 유진아, 너 요즘 이상해. 회사 일에 집중 안 하고 뭔가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회사 부동산 자산 중에서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화하고 싶어.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분들한테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집을 지어준다고? 미쳤어? 우리가 뭔 자선단체야? 하지만 유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회사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서 마을에 작은 2층 집을 짓기로 결정했죠. 물론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유진은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을 고려해 엘리베이터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었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넓은 부엌과 텃밭을 위한 마당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누가 이런 집을 지어주는 건지, 왜 하필 강씨 노부부 집 옆에 짓는 건지 궁금해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해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큰 선물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정체를 감춘 채 가끔 마을을 찾는 서울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죠. 분명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일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유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완공식 전에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여 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의 만남이 두려웠죠. 완공식을 하루 앞둔 저녁 유진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두 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시간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여 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손님이 또 오셨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유진은 한참 동안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기도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 말씀이세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예요. 네, 그때 떠났던 유진이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며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이, 우리 유진이가 맞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는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죠.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훤칠하게 자랐구나.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죠. 유진아, 미안하다. 왜요? 뭐가 미안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사실 너의 진짜 부모가 아니야. 유진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속였구나. 친부모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버려진 아이를 맡아 키웠던 거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기억하는 폭력적인 부모들은 누구였던 걸까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를 데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친부모라고 했지만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 우리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유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 부모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왜 진짜 부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그럼 저는 정말 고아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라고 했어. 우리가 잠깐만 돌봐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정말 친아들처럼 키우고 싶었거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진짜 부모가 필요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여 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유진아, 혹시 그 집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지어드린 거예요. 두 분께서 편하게 사시라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할머니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 저한테 주신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성공했는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두 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요.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었단다.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이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완공식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2층 집은 정말 아름다웠죠. 현대적이면서도 시골 정취를 잃지 않은 디자인이었고 마당에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체불명의 후원자가 누군지 알겠네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이 마을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죠. 완공식이 끝난 후 유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관공서에 갔습니다. 정식으로 양자 입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죠. 서울로 돌아간 유진은 정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러 내려갈 거야. 부모님이라. 정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가족을 찾았구나. 그 후로 유진은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서울로 올라와 유진의 회사를 구경하기도 했죠. 직원들은 유진의 부모님이라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새 집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자, 이제 찍습니다 하자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죠.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아니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인연이었죠. 카메라 렌즈 너머로 영원한 가족이라는 현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유진은 진짜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